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뇌연구원의 김구태 박사님을 모시고 기억과 학습과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혹시 기억과 학습과 관련된 주제에 말씀드리기 전에 네. 간단한 자기소개나 연구 중이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뇌연구원 인지과학 연구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김구태라고 하고요. 사람 대상으로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일상에서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경험들에 대한 기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억들을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우리 뇌에서 이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기억을 망각하게 되는지,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의 일부분인 히포캠퍼스라고 하잖아요. 저희 해마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해마가 기억에 갖는 영향, 역할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보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해마가 기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주인공 남자는 사고로 히포캠퍼스가 손상된 환자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자가 이 남자한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여자가 남자를 이제 모욕을 하는데, 남자는 자기 이 기억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를 펜을 찾아서 이 여자가 자신을 모욕했다라는 걸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펜을 붙여서 지금 당황하고 있죠. 기억을 중간에 잃기 때문에. 네. 여자가 나가서 남자는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려고 펜을 찾는데 잃어버렸죠. 지금 벌써 잃어버린 네. 거예요? 지금 벌써 처음의 상태로 돌아온 거네요. 네. 그래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해마가 손상되면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1950년대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마가 손상된 이후에는 새로운 기억에 대한 그런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를 이제 연구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해마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차리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해마를 보시면은 이렇게 뇌 안쪽에 뇌 안쪽에 이렇게 길쭉한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마가 구체적으로 기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마가 기억에 갖는 역할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이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 남자가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뇌는 우리가 경험을 여러 가지 그런 모델리티의 감각 정보를 분할해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는 시각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그리고 청각적인 정보는 이 청각 영역의 세포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촉각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촉각 영역의 세포들이 담당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들을 표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이 이 해마의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감각 영역들이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정보들이 네. 이 해마의 신경세포들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마가 지금 이 예에서는 3개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로 이제 표상이 되는 거죠. 촉각과 청각과 시각이 모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해마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요. 네, 이 해마에서 이 표상된 이 신경세포들의 활성화가
이 경험에 대한 일종의 기억 인덱스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중요한 거는 해마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 신경적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신경세포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성, 시냅틱한 그런 연결성의 강도가 네. 금방 강해져요. 이거를 플라스티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이 경험에 대한 기억 흔적 혹은 인덱스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남자가 이런 경험을 하고 뭐 길거리를 가다가 아까 봤던 여자를 보게 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인 정보만 지금 Q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partial Q라고, 아까 경험한 것과 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중에 일부만 지금 오버랩이 되는 그런 Q로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메모리 Q죠. 아, 시각적인 것만 네. 일단. 네, 시각적인 정보가 일부분이 주어지면은 그 이전의 시각 영역과 연결망에 의해서 해마의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활성화가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는 서로 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성이 급속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 액티베이션이 그 이전에 같이 그 연결 강도가 강해진 다른 세포들에도 전달이 돼서 이렇게 다른 세포들도 활성화가 돼요. 이러한 과정을 패턴 컴플리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또 반대로 이 셀들과 이 신경세포들과 연결됐던 촉각 그리고 다른 정보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전에 같이 연합됐던 다른 정보들도 역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 여자가 예전에 나한테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지라는 그 기억을 이제 회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해마가 이 경험에 대한 일종의 기억 인덱스를 만들고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전의 경험들을 회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해마의 그 표상은 그 도서관에서 네. 책을 찾을 때 어떤 책이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표시하는 일종의 인덱스, 그러니까 색인 카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성이 강해지는 이 과정을 결국에는 이제 네. 기억 혹은 학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해마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네. 되게 빠르게 어떤 기억에 대한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빠르게 어떤 기억을 형성하는 만큼 여기 해마에 저장된 기억 흔적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지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이 해마에 저장된 기억 표상들은 해마에 빠르게 저장된 이제 기억을 안정적인 그런 기억의 형태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기억의 공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고화. 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로 자는 동안에 낮 동안 형성됐던 해마의 기억 흔적들이 자동적으로 리액티베이션, 재활성화가 돼요. 네. 얘가 재활성화가 되면 얘랑 연합됐던 감각 신피질의 이런 셀들도 역시 재활성화가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공고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기억 회상이 해마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마에 의존적으로 기억을 회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공고화가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공고화 기간 동안에 이 신피질에 있는 표상들이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공고화가 끝나면은 해마 없이도 어느 정도 기억 회상이 가능해지죠. 계속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의 기억은 쉽게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해마의 기억 표상이 없어진 경우에도 이미 신피질에 안정적인 기억 표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기억 표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해마 없이도. 그래서 아까 그 주인공 레너드가 다른 감각을 기억을 하지 못해도 시각적으로 이 여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안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여성을 네.
해마가 형성되는 사건 이전에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레너드가 그 사고가 있기 전의 기억들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아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사건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은 이미 해마가 형성되기 이전에 심피질의 공고화가 이미 된 기억들이기 때문에 해마가 손상돼도 여전히 그런 기억들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새로운 기억들을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상 이전의 기억들은 이미 심피질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마가 손상돼도 이전 기억들은 온전한,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반면 어느 시점에서 해마가 손상되게 되면은 그 이후의 사건들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쓸 때 컨트롤 C 하고 복사를 해놨는데 네. 전원이 꺼지면은 그 컨트롤 C 해놨던 정보들은 날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원이 나가기 전에 세이브를 해놓은 정보들은 전원이 꺼져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랑 네.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예로 들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기억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현재 연구 중인 검사 효과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자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이게 나온 영어 단어들이 GRE라는 곳에 나오는 잘 안 쓰이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럼 단어장을 한번 외워보시죠. 한 1분 정도에 걸쳐서. 1분이요? 네. 안 그래도 영어가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봐야 될까요? 네. 김선 선생님은 10개 중에 2개를 맞췄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어려운 단어라서.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억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예로 말씀을 드린 건데, 시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장 같은 거, 단어장 외뿐만 아니라 뭔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시험 공부를 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단어장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여러 번 보려고 노력을 하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네. 학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학습하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학습하는 내용을 한번 학습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네. 그리고 다시 학습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더 기억의 유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요. 네. 이러한 현상을 검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면은 여러 번 학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학습하고 검사하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테스트 이펙트 자체가 네. 학습에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네. 더 효율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검사 효과는 1909년에 처음 보고됐고 이제 90년도 초반에 더 이제 널리 이제 알려진 그런 현상이죠. 오래전에 알려진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안된 이론에 따르면은 반복적인 학습은 주로 이 해마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네. 이런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이 해마에서 형성된 기억 표상이 이 심피질로 전환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공고화 과정을 더 빠르게 한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검사 효과가 기억 공고화 현상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이론적인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네. 신경적인 그 증거를 fMRI를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던가 향후의 어떤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메인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마에서 이 심피질로 기억이 전환되는 과정, 즉 기억의 공고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로 이제 또 다른 그런 방향의 연구 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방향 중에 하나는 최근 딥러닝 같은 그런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법의 발전으로 이 뇌 활성화 정보를 좀 더 세밀하게 읽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성훈 선생님이 뭔가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뭔가를 봤을 때 우리 뇌에 뭔가 뇌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이 활성화 정보를 기반으로 김성훈 선생님이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를 모니터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재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미지고 이 이미지는 fMRI를 통해서 측정된 뇌 활성화 정보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이제 모니터에 재구성한 그런 이미지인데 상당히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이미지를 또 예시를 들자면은 이 연구에서 실제로 이제 한 사람이 본 이미지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 사람이 뇌 활성화 패턴으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직접 재구성한 이미지예요. 보시면 상당히 실제 이미지랑 거의 근접하게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뇌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방식을 지금 차용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회상하고 있는 내용을 fMRI를 통해서 실제 이미지로 재구성해내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내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가능해지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 기억들이 점점 변하잖아요. 사진처럼 딱 찍어놓으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건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라서 이 기억이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내서 이 변화하는 이 어떤 규칙성, 메커니즘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연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반 분들한테 크게 좀 이렇게 큰 영향을 어떤 분야에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억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억을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학습 보조도구 같은 거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테고, 혹은 기억과 관련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구체적인 예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혹은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남자친구랑 헤어진 어떤 트라우마틱한 그런 기억을 사실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계속 떠올리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한 종류의 기억과 관련한 어떤 질환이나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도 역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뇌연구원에서 재직 중인 김구태 박사님을 모시고 기억과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좀 많이 즐거우셨나요?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항상 매번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